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프린트 7페이지에 나온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진도를 좀 나간 부분이 있는 반들은 진도를 나간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지 않은 반은 처음부터 수업을 진행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체크를 할 거는 필기했던 거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업사회는 자, 산업의 중심은 1차 산업이었죠.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농업사회였고, 자, 여기서의 부가가치의 원천,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은 뭐냐면 지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농업사회가 가장 높았었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생산 방식은 뭐 집에서 만들어 쓰는 자급자족, 가내 수공업 중심으로 생산을 했다.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사거나 시장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 향총 중심의 사회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업사회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자, 농업사회는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성취물을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이랑 싸워서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그 성취물을 가질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왼쪽은 자연에 대한 경쟁에서 좀 진 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긴 거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사회입니다. 자, 산업사회는 자, 몇 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냐면 2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요. 2차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가가치의 원천은 자본과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는 플러스 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으로는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은 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용어를 포디즘,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디즘, 테일러리즘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회 조직은 이제 관료제를 택하고 있는데, 자, 관료제는 수직적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에 사장님이 존재를 하고 밑에 사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사회 조직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산업사회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제조된 자연에 대한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공장끼리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정보사회인데요. 자, 정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당연히 3차 산업이겠죠. 그래서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차 산업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는 사회, 이거에 대한 사례로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이 투자자와 밥을 먹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만 볼까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산업사회보다 높다. 그 이유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러스 2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 방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산 방식은 탈규격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는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모든 게 다 팔렸잖아요. 근데 정보사회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많이 찍어낸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죠. 다양한 품종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소량 생산을 해야 많이 팔릴 수 있는 사회라고 정보사회를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된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보면은, 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냉장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이 냉장고는 요즘 이제 유행을 하는 냉장고인데, 여기서 보면 크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색깔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고 닫는 방식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만 팔릴 수 있는 사회, 이걸 정보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를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디즘 이후의 생산 방식이다 해서 포스트 포디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회 조직 한번 보면요. 사회 조직은 탈관료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 조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탈관료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상호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사장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원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원이 다른 루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장님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탈관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사회를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 자,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 사이에 대한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가진 것 주체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겨야지만 자기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사회일 수 있겠지만 경쟁은 훨씬 더 심해진 어떻게 보면 잔혹한 사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보사회를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당연히 정보사회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사회를 당연히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좋지 않게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좋게 바라보고 어떻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를 좋게 바라보는 거죠. 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정치적인 측면은 굉장히 사이버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자, 전자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민주주의는 뭐냐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줄을 여기다가 거주세요. 정부에 대한 시민과 감시 통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정책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민청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국민청원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청와대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시민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독재가 예방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들어가 보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자동화가 되면서 여가가 증대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주체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자,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프로슈머. 자, 프로슈머의 뜻은 뭐냐면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소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각주에 적어놨으니까 7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생산자,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프로슈머는 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상품평 같은 것들을 다는 소극적인 프로슈머. 그러니까 우리도 상품평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별점을 보면서 음식 주문 사이트에서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프로슈머에 해당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인 프로슈머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슈머 제품 같은 것들을 스타벅스 같은 기업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레시피를 받아서 거기서 그걸 검증을 해보고 출시를 해준대요. 출시를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로열티는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프로슈머에 해당이 된다. 이게 늘어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무자동화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인 소호사업자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자, 소호사업자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소호사업자는 어떤 걸 뜻하냐면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자택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소호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튜버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집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로 콘텐츠를 올리고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호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자택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다양성, 뭐 창의성들이 중시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쌍방향성, 익명성 같은 것들도 다양성과 창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관론적인 견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관론적인 견해는 낙관론적인 견해와 다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통제가 증가를 하고 정보가 조작될 우려가 굉장히 크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요즘 많이 찍고 들어가는 QR코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동선이 파악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이게 필요시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화, 정보화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인간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자,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자, 아까 자동화가 뭐 여가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거기 자동화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나쁘게 바라보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버거봇과 키오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버거봇은 뭐냐면 1시간에 400개의 햄버거를 제작하는 로봇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당연히 햄버거를 제작하던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직원들은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키오스크, 요즘 많이 보급된 키오스크도 예전에는 사람이 다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키오스크가 들어오게 되면서 굳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 일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 실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 격차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자, 정보가 공유되면서 사생활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대면접 접촉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유대감 혹은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들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보사의 문제점을 총 쌤이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비관론적인 견해의 입장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 소외 현상이죠.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확산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비드 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고독한 군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내용을 여기 옆에 좀 적어주세요. 자, 고독한 군중이라는 뜻은 주변에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고독하대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 격차인데, 정보 격차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간의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과 기업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경우, 그러니까 마음만 먹게 되면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파놉티콘 그리고 빅브라더라고 부르는데, 쌤이 파놉티콘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면, 파놉티콘은 중세 유럽 감옥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감옥인데 여기에 죄수들이 머물게 되는 거고, 이들을 감시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강한 빛을 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은 요 안에 누가 감시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사 감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를 파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에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뭘로 존재를 하는 거냐면 CCTV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파놉티콘을 CCTV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브라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빅브라더는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1984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1984에서 빅브라더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절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모든 국민들을 감시한다.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문제점은 정보 중독성,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다들 잘 알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이 정보사회 문제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변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정보사회 문제점, 그리고 낙관론적인 견해, 비관론적인 견해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요. 자, 8페이지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